미국 같은 경우에는 은퇴 후에 백만장자가 됐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라는 달러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이고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세계 어느 곳보다도 인프라가 잘 돼 있고 경쟁적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연평균 수익률이 대략 11%예요. 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재테크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노년에 돈 걱정 덜하고 살 수 있을지 오늘 김경록 박사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한 뉴스 보니까요,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2.39%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물가 상승률에 비교하면 이거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작년 물가 상승률은 5.1%이고요. 그런데 저게 이제 지난 2021년부터 10년간의 이제 전체 퇴직연금 수익률 평균을 계산한 것입니다. 뭐 그 당시 물가 상승률 보면은 대충 비슷한 수준인 것 같고요. 거의 뭐 물가 상승률을 겨우 커버한 정도. 그런데 최근의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전혀 커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자산 운용을 할 때, 특히 이제 연금 자산 이런 거 운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최소한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아야 한다. 그게 이제 기준인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저게 이제 좀 사실은 아리까리하고 좀 위험한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수익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너무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런 강박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저 이제 수익률을 뜯어보면은 지금 2.39%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게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실적 보장, 실적 상품, 소위 말해 투자도 가능하고 한 상품하고 원리금 보장 상품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요. 같은 기간 동안에 해놓은 걸 보면은 원리금 보장 상품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한 1.65% 정도 수익률이었고요. 그 다음에 실적 보장 상품이 한 6.4 대충 아마 그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2021년부터 지금 또 기간을 포함하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2021년부터 과거 10년까지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수익률 차이가 저렇게 난 것들의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결국 실적 상품보다는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을 많이 투자해서 그렇다. 이게 일단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게 2021년 말에 이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시장이 막 좋으면은 사람들이 퇴직연금을 처음 가입하고 하면서도 그때는 투자 상품으로 많이 들어오십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투자도 안 하고 난 손해나면 아주 싫어 하시는 분들도 투자 상품으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제 2022년 작년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사실은 많이 보셨고요. 또 이제 그런 손실을 한번 보고 나서 2022년 상황을 보면은 2023년에 오면은 또 다들 예금으로 들어가세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너무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서 어떤 자기의 자산을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이제 직장 다닐 때 보면 퇴직금 적립하는 게 그 IRP 계좌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뭐 투자 상품 또 안정적인 상품 이렇게 운영하는데 그걸 상담해 주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상담해 주시는 분을 100% 신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사실은 공부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우리하고 비슷해. 근데 조금 더 알 뿐이니까 그 100% 신뢰하지 말고 내가 좀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걸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그게 참 사실 어려운데 약간 그렇게 좀 하셔야 돼요.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투자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시장을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제 학자들이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시장을 예를 들어 주가가 오를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중국 주식이 좋겠다, 미국 주식이 좋겠다, 내년은 뭐가 좋겠다, 이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투자 좋은 자냐, 손실 나는 것이 싫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그러면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가져가시고 욕심을 너무 내지 마시고 일단 어쨌든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분산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도 이거는 좀 계속 꾸준히 가셔야 된다. 이런 쪽으로 옆에서 이렇게 계속 조언을 해주는 투자 시장이란 무언가 하는 명확한 관점을 갖고 있는 것. 그런 분들이 이제 조언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또 말씀하셨듯이 100% 그 사람한테 다 의존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맡기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결국 의사결정은 스스로 하셔야 되고 그거의 책임도 스스로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 투자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공부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들어보니까 12일부터인가요? 디폴트 옵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디폴트 옵션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사전 지정 운용 제도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시행되고 있는 그런 상품인데요. 디폴트, 우리가 뭔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주어져 있는 값, 이걸 디폴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퇴직연금을 자기들이 이제 매 적립을 하는데, 나 뭐 선정하기 귀찮다, 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이 디폴트 옵션에 해당되는 상품으로 자동적으로 운용이 되게 있습니다. 편하네요. 예, 그게 이제 디폴트 옵션이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디폴트 옵션의 비중이 높습니다. 대부분 디폴트 옵션을 하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TDF라는 상품,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이제 투자 상품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제도를 들여와서 우리나라도 디폴트 옵션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제 작년 7월 12일부터 이제 시범적으로 들어가고, 올해 7월 12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제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 IRP나 DC형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 DB형은 저거 관계없고요. 아마 계속 뭔가 문자가 날아올 겁니다. 뭐 디폴트 옵션 뭘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저도 받았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결국 디폴트 옵션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펀드를 선택하셨으면은 해당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어떤 자금이 이제 계속 자금을 이제 납입을 했다든지 하는데, 여기 운용되지 않고 있는 자금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통지가 옵니다. 이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이거 하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하고 4개월 동안 이 가만 놔둡니다. 그러고 나서도 또 2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주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선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자기가 결정한 그 디폴트 옵션 상품, 혹은 DC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가 같이 선정을 하죠. 그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자동적으로 운영이 되게 되어 있는 것, 그게 디폴트 옵션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자동적으로 선정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내가 미리 디폴트 옵션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는 진짜 절대로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아까 뭐 2.몇 %, 그 수익률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근데 물가 상승률 4%라고만 봤을 때도 이렇게 되면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거라, 그 퇴직연금을 운영할 때 어느 정도 수익률, 1년 수익률이 어느 정도 돼야 내가 인플레이션을 좀 방어할 수 있을까, 또 노후에 이 돈을 가지고 좀 살아볼 수 있을까,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수익금이에요? 그게 이제 명확하게 뭔가 수학 방정식 계산하듯이 딱 떨어져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대략 이제 경험칙으로 보았을 때는 4에서 5%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타겟율이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위험을 추구하면서 제 생각에는 뭐 5에서 7% 정도를 한번 추구해봐도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령대가 50대 이상으로 가면은 그 정도면 이제 4%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물가 상승률이 보통은 이제 한 3% 정도로 봅니다. 선진국은 2% 정도로 보고요. 그거보다 이제 조금 이제 중진국, 선진국 뭐 이 정도 사이에 들어있는 곳은 대략 한 3% 정도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그러니까 4% 정도 수익률이라고 그러면은 최소한 물가 상승률 정도는 이제 커버할 수 있고, 그거보다 약간 이제 알파를 더 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퇴직연금 수익률은 대략 4%, 최소 4% 이상이고, 4에서 5%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만만치 않습니다. 예, 이게 쉽게 보는데요. 만만치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요, 이 퇴직금으로 뭐 크게 불렸다 이런 얘기 잘 못 들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은퇴 후에 백만장자가 됐다. 이거 퇴직연금을 이렇게 주식이나 이런 걸로 본격적으로 굴리는 분들인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게 이 주식장이 너무 예측이 안 되는 장이니까요. 근데 미국은 그 S&P 500 정도에만 넣어놔도 꾸준히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뭐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혹은 국가의 발전, 그다음에 금융시장의 인프라가 너무 다르고요. 한 예를 들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축통화라는 달러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시장을 좀 더 시장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자본시장, 소위 말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세계 어느 곳보다도 인프라가 잘 돼 있고 경쟁적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서 기업의 성과가 안 좋은 기업은 누가 공격을 해서 공격이라기보다는 이 기업을 이렇게 M&A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인재들이 거기 많이 몰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테슬라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의 바탕은 기업이고, 그다음 가장 안전판인 기축통화라는 것이 그걸 감싸주고 있고 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라 이제 로컬 통화라고 그러죠. 이제 원화라는 것이 돼 있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뭐 20년, 30년 단위로 계속 끊어보더라도 연평균 수익률이 대략 11%입니다. 주식의 수익률이. 세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은 정말 우리가 투자론의 교과서적인 그대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은 항상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느냐? 아닙니다. 출렁이죠. 예,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출렁입니다. 작년에 많이 출렁. 예, 어마어마하게 출렁이는데 미국은 대신 이 탄력성이 좋아요. 떨어졌다 올라가기도 하는데, 미국의 퇴직연금을 예를 들자면은 2000년부터 2008년, 9년에는 미국도 많은 금융시장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00년에는 나스닥이 붕괴되죠. 그 다음에 2001년에는 9.11 사태가 와서 또 한 번 쇼크를 받죠. 그 다음에 2008년에 가서는 리만 사태가 터져가지고 주가가 한꺼번에 폭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2010년까지 미국의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한 사람들의 수익률은 거의 1% 됩니다. 평균 수익률. 그래도 그 와중에 수익이 났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1.8인가 뭐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 20년 동안 보면은 5%를 넘거든요. 그 결국 2010년대를 넘어가서 한 10년 동안에 연평균 수익률이 거의 8%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을 꾸준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서 평균적으로 5%를 훨씬 상회하는 수익률을 보이게 된 것이고요. 미국도 국면에 따라서 충분히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퇴직금 운영은 뭐 오래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리고 미국의 투자 귀재 워렌 버핏도 그랬대요. 그 자손들한테 나 죽은 다음에는 개별 종목 너희가 파악하기 힘드니까 S&P 500에 넣어놓으면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제 글로벌로 분산을 하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면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글로벌 그러면 어디로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뭐 중국이 어떻습니까? 인도가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가 어떻습니까? 베트남이 어떻습니까? 이런 걸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는 게, 인도 정말 리서치를 해서 저게 앞으로 10년 후에 좋을 거냐 말 거냐 내 능력으로 리서치하기 불가능하다. 예, 저기는 행정상의 문제, 그 다음에 당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당제고 저런 것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다. 베트남, 동아, 환율이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다. 인도네시아, I don't know. 그렇게 본다면 투자하기에 제일 투명하고 편안한 게 미국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냥 미국 주식을 갖고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막 이런 걸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 퇴직연금 자산에 적어도 저는 30에서 50%는 글로벌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글로벌 자산을 뭘로 갖고 있느냐. 괜히 막 그냥 수익 많이 내려고 무슨 이머징 마켓 이런 거 보시지 말고요. 그냥 최고의 우량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퇴직연금 자산은 아무리 투자 자산도 우량 자산을 갖고 있으면 회복을 합니다. 가장 많은 우량 자산을 갖고 있는 국가가 어디겠냐는 것이죠. 미국. 예, 그래서 그 자산을 저는 그냥 계속 그러면은 그 미국 자산을 편입하시면 여러분들은 달러도 같이 갖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런 효과를 갖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분산을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20년, 30년 쭉 보면은 연수익률이 그래도 한 11% 정도는 나오게 되니까요. 절반만 편입을 하더라도 5%는 나온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수익률을 조금 더하고 하면은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